들리세요? 자, 여러분 교재 기출문제집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항상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우리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죠. 자, 우선 그 3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옳은 것을 묻는 건데, 자, 현재 시행 중인 거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틀렸죠. 여러분이 뭐가 돼요? 우리는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네. 자,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또 뒤에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죠. 누구?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동주택 우리 가격 공시에 나온 법조문을 출제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1번 틀렸고 2번 토지 선매에 관련된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 밑줄, 강제로 수용이 아니죠. 협의로 매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틀린 점은 강제로 수용이 아니다는 거. 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 지급을 밑줄,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죠. 자, 여러분 6월 1일부터 도입되는 제도가 또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 신고 제도가 도입이 돼. 이것도 30일 이내죠. 자, 그리고 뭐죠?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뭐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자, 주택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에 의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이거는요, 후분양 제도의 단점이야.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가 아니라 후분양 제도의 단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이 정답인데,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의 동그라미, 아닌 좀 주의해 두고, 아닌 주택은 10년, 8년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5번인데 거기 보면요, 괄호 안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했죠? 근데 여러분이 어제 어떻게 돼요? 민주당에서 아파트 지금 제외를 했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제 보니까 이 빌라, 다세대, 다가구 전부 다 제외하겠다. 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폐지하겠다. 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난리 날 것 같아. 한 번 더. 그러려면요, 전월세가 또 대폭 오르게 돼 있어요. 예? 폐지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게 잘하는 정책인지 못하는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거 요것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 왜냐면 아파트만 아니라 이제 법 개정이 돼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임시국회 법 개정이 됩니다. 지금 임시국회 중인가요? 임시국회 중인데 이번 개정이 돼야 6월 1일부터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재산세 이것도 통과돼야 되니까 6억에서 9억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 바뀌니까 이번에 통과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자, 33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우리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 여러분 우리가 임대주택 지금 업무를 하는데 임차인 대출 알선은 하지는 않습니다. 대출 알선은 하지 않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돼요.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임대주택의 용어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여러분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행복주택이라고 해요.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행복주택. 여러분 국민임대주택은요 뭐냐 하면요 저소득 서민에게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1번 정답. 영구임대주택은 요거는 뭐죠?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최저 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개념이죠. 자, 장기전세주택은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기존주택 전세 동그라미. 여러분 전세도 있고 매입도 있잖아요. 전세 임대주택은 우리가 이 기존 주택을 뭐한다?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여 임차, 전세니까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주택, 우리가 기존주택 등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이고 기존주택 전세 우리가 임대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용어 설명을 한번 출제를 했었고요.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주택 법령상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있어서의 분양 가격은 뭘로 구성된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요거는 두 번 출제한 지문이죠. 맞는 지문. 도입 배경. 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데 자, 이 분양가 이 상한제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 목적이 뭐냐? 이 실시 목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택 가격을 우리는 안정시킬 목적,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주택자, 자, 무주택자에 있어서의 신규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하는 부담을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 맞죠? 부주택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형상과 주택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나죠. 부실공사를 통해서 주택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수요와 우리가 공급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우리 시장에서의 이 균형 가격 또는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이 낮은 수준에서 뭐한다? 규제하죠.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의 상한선인데 이 가격 차이만큼 건설회사는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되죠. 수익성이 악화돼서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우리는 위축이 되면서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 5번 이 주택 법령상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니까 틀렸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제외주택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 또 경제 자유구역 송도처럼 외자 유치를 촉진을 목적으로 이 경제 자유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라든지 또 관광 특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있죠. 우리가 높이는 얼마? 150m 이상 또 층수는 50층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주택 법령에 나와 있어요. 자, 36번 분양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 건축비 두 비용을 합한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이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죠.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죠. 자, 4번 주택 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 가격을 제한할 수 있죠. 공공택지였으니까. 자, 그래서 제한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질문 4번 정답이고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죠. 가격 통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분양 가격이 정부에서 허용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무슨 가격? 최고 가격이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됩니다.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공급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후 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여기 선분양 제도죠. 자, 여러분 선분양하면은 계약서를 쓰면요, 이걸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건설회사는 한꺼번에 대출을 받아요. 그 대출받은 자금을 분양받은 사람이 어떻게 중도금을 통해서 이자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분양제도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다. 건설업체가 건설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리가 중심의 분양제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후 분양제도는 어떻게 완공된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받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완공된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분양받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분양제도가 돼요. 1번 정답이고 2번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에 분양 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2번은 장점이죠. 3번 후 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이죠. 개념이 나와 있고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는 뭐죠? 투기적 수요죠. 창출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화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왜? 부실 시공이나 품질 저하 분양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감리를 철저히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맞는 지문이고 1번 정답입니다. 자, 38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이면서 보유가세이면서 누진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이 처분 단계에 관련된 세금이 또 시험 문제에 최근에 계속 3년 연속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방세에서 국세인데 지금 나오는 게 국세인 뭐가 나왔죠? 종합부동산세가 출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 39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죠. 자, 보유 단계에서의 국세는 뭐죠?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처분 단계에서 국세는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자, 처분 단계에서의 국세는 양도소득세가 되고,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의 지방세는 재산세. 그 취득에 있어서 지방세로서는 취득세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시험 문제에도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자, 지방세로서는 또 등록 면허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취득, 보유, 처분 모두에 부과되는 세금, 취득, 보유, 처분 모두에 부과되는 세금은 농부가 있어요.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줄여서 농부. 자, 40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야. 거래세거든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뭐죠? 거래세거든요. 거래세. 이 둘 다 국세야. 자,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 맞죠? 자,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처분, 매각을 뒤로 미루죠. 계속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동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 이것도 한 4번 정도 출제했죠. 3번 지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 맞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이 아니라 보유, 취득이 아니라 보유 단계. 자, 여러분이 국세 관련해서 지방세, 국세 종류 정도는 기억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41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증가가 아니죠. 감소하겠지. 자, 일반적인 경우, 뭐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지죠. 자, 임차인은 임대주택 부족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인 상태에서, 자, 요거는 뭐죠? 과세 전.
예? 여기도 뭐죠?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 되죠. 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렇게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거기 수요는 뭐한다? 감소합니다. 틀린 지문이고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하고 임대료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은 어떻게 돼요?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하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주택 처분을 어떻게 돼? 안 하죠. 주택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마다 감소하는 효과.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효과. 4번 틀린 질문. 자, 5번 정답인데 토지 요거는 예외죠. 예외적인 경우인데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자, 제로인 경우를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다? 제로. 완전 비탄력적인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자, 공급은 이렇게 뭐가 돼요? 고정되어 있어요. 자, 고정되었을 때 뭐를 세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돼서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상향 이동이 안 되죠. 그럼 이 가격은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이 가격 자체가 뭐다? 불변. 여러분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요.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가 없다. 조세 증가가 안 되니까 누가 다녀야 되느냐? 공급자. 예? 증가된 수요자가 부담하는데 공급자인 누가? 토지 소유자.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전액 부담. 그래서 공급자,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조세를 전액 부담한다. 자, 그래서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 맞는 지문이죠? 5번 정답. 예외입니다. 여러분, 요 위에 거는 일반적인 경우, 밑에는 뭐다? 예외적인 경우. 수직선, 수평선은 예외.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르는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 자, 여러분이 항상 우리 암기를 했을 때 요거 암기돼 있죠?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요게 1번, 2번 지문이야. 여러분,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수요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맞죠? 예, 수요자는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합니다. 2번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공급이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합니다. 수요자 부담은 커지고 공급자 부담은 적어지죠. 맞는 지문. 자,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면 수요자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상승을 하죠. 예?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원래 만족도가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담하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 소비자가 요거 누가 부담하는 거? 소비자가 부담하잖아요.
자, 소비자가 이 부분을 부담을 하잖아요. 하여튼 세금을 부담하면 이 소비자 만족 잉여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4번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죠. 자,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요거죠. 세금을 요거 납부했더니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과세전보다 낮아져요. 그럼 요건 누가 부담? 공급자가 부담. 또 공급자가 이렇게 또 세금을 또 부담하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잉여도 뭐 한다? 감소하지. 생산자 잉여도 감소해요. 균형 가격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받으니까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죠. 자,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 세수입 증가는 어느 거? 요 부분. 자, 세수입 증가는요. 어느 부분? 요 부분. 요 수요자 공급자 부담이 정부의 세수입인데 뭐가 있다? 거기 봤더니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은 사회적으로 세금 부과 때문에 없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경제적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에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자, 여러분 경제적 순손실이 요 면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43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 밑줄 여기 틀렸죠. 1번 정답이죠.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한다.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 틀린 지문. 자,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은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자기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소유를 이전보다 촉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여러분,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은 이 사적 시장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싸죠. 그러면은 사적 시장에 있던 임차인이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이 이렇게 뭐 한다? 이사를 가면 이동이 쉬워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완만한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요 X 프라임과 만나는 이 점에서 임대료는 이만큼만 상승해. 공공주택이 공급되니까 이동이 해가니까 이동이 쉬워져서 탄력적이 되면서 임대료 상승폭이 요것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부분이 이렇게 작아져요. 작아진다는 것은 완화된다. 그래서 맨 끝에 완화가 포인트. 임대료 상승폭이 작아지니까 완화된다. 자, 여러분 조세 정책은 또 한 문제 올해 또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8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이론으로 갑니다.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죠. 특성과 토지의 특성 중 영속성으로 인해서 가치의 보존력이 양호 우수한 편이죠. 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1번 맞고 2번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구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어떻게 돼?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 제도를 통해서 레버리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 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융기관 융자를 받아서 어떻게 돼? 투자를 하면서 레버리지 효과 발생할 수 있고, 전세를 안고, 갭 투자죠.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맞고 4번.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가격, 실물자산 가격 오르죠. 그럼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헤지. 헤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으로써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 5번이 정답인데,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자, 여러분,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높다가 아니라 낮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데, 자기 자본,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자, 1년간, 자, 1년만 계산하는 거죠. 1년간 자기 자본을 뭐라고 하죠? 지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거. 자, 지분 수익률을 구할 때는 분모는 뭐죠?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분자는 뭐죠?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지분 수익인데, 이 지분 수익을 우리 뭐라고 하죠?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세전 현금 흐름. 자, 그럼 이 세전 현금 흐름은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죠. 순 영업소득에서 뭐를 뺀다?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걸 구하면 되는데, 자, 우선 지분 투자액을 구해야 되겠죠. 자, 우선은 요 수식에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자, 이때 지분 수익률. 자, 자기 자본에 대한 우리 수익률을 보면은 지분 투자액 얼마가 나오죠? 자, 거기에 우리 기간초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 금액인데,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면 총 투자 금액이 지분 투자액이죠. 그래서 얼마? 10억 원이 되겠죠. 지분 투자액.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순 영업소득이 얼마가 나오느냐? 3천만 원이 나와. 3천만 원. 그런데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얼마 요거?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제로. 네, 제로고. 자, 여기다가 부동산 가격 1년 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 몇 프로? 우리가 1%. 자, 부동산은 10억에 취득했는데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다? 2%다. 자,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도 더해줘. 여기 얼마? 2천만 원. 그러면 10억에 3천, 2천 다음에 5천만 원이거든요. 100을 곱해주니까 5%가 되겠다. 5%. 자, 문제는 요걸 빠뜨려서는 안 된다.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은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1번 몇 프로? 50% 우리가 활용을 했다. 자, 50% 활용한 경우에 지분 수익률은 얼마냐? 자, 50%면 얼마? 50%면 타인 자본 10억에 50%니까 5억을 조달했죠. 타인 자본이 5억이면 내가 투자한 금액 10억에서 5억을 뺀 지분 투자액은 얼마? 5억권이다. 지분 투자액 5억. 자, 5억인데 순영업소득 3천만 원에서 자, 대출금은 얼마 받았죠? 5억을 받았다. 자, 5억인데 거기 대출 조건이 나와요. 이자율은 연 4%, 대출기간 1년 후인데 원리금은 만기시 일시상환. 자, 만기 일시상환 조건일 때는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아요. 이자만 갚습니다. 이자 4%인데 여기에 뭐 이자, 만기 일시상환이니까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기 때문에 이자만 갚는다. 여기 얼마죠? 2천만 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 10억 원에 부동산 가격 우리가 상승 2%. 1년간 그럼 이게 2천만 원이죠. 여기 2천만 원, 2천만 원 없어져요. 그럼 5억에 3천만 원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6%가 되겠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계산 문제가요, 한 8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거 출제합니다. 지분 수익률. 자, 3번 문제. 자, 여러분 2번 문제나 3번 문제나 다 같은 거예요. 자, 지분 수익률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지분 수익률인데 투자 부동산 가격은 3억인데 내 돈은 1억 원. 자기 자본, 지분 투자의 자기 자본 1억 원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1년간 순 영업이익은 2천만 원이 주어졌고, 2천만 원이 주어졌고, 자, 대출은 2억을 받았어요. 대출은 2억을 받았는데, 금융기관 대출은 대출 조건 보면 대출기간 1년, 이자율은 6%. 대출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 자, 또 일시상환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뭐만 갚는다? 이자. 이자가 6%. 요게 뭐죠? 이자만 공제를 해줘야 돼요.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에요. 요거에다가 부동산 가격은 3억인데 우리는 1년간 3억 원인데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몇 프로? 0%. 0%니까 곱하나만 하죠. 그러면 2억에 6%, 1,200만 원. 1,200만 원. 2천만 원에서 1,200 빼니까 얼마? 800이죠. 곱하기 100 해주니까 얼마? 8%가 구하고자 하는 답.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건요 2번이나 3번이 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11회 시험에 처음 출제를 해서요 계속 지분 수익률 구하는 거.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4번 문제. 자,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여러분 이런 게 박스에서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이런 걸 올해도 많이 출제할 텐데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하나 잘못 생각하면 이거 골치 아파.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올해 모의고사 치시면서 이런 걸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은 위험이 감소된다. 타인 자본 이용했죠. 그럼 위험이 감소해?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위험은 증가하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은 뭔다? 증가합니다. 기억은 틀린 지문이에요. 니은 대부 비율이 50%, 총 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다? 자, 니은은 요렇게 구하는 거. 자, 총 자본 수익률 또는 총 투자 수익률이죠.
자,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종합 수익률이라고 해요. 자, 이건 총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 자, 총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는 뭐죠? 내가 뭐 한다? 투자한 자본. 내가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남의 자본. 요건 내 돈에 대한 대가고 남의 돈에 대한 대가가 나오죠. 네? 대출 이자율은 우리 저당 수익률.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 자, 이렇게 나눠요. 자,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가는 내 돈에 대한 대가, 남의 돈에 대한 대가를 더해주면 돼. 내 돈, 남의 돈 대가 더해주니까 총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가 돼요. 여기는 뭐다? 가중치가 붙지. 여기 중요한 거지. 여기는 뭐다? 부동산 가격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는 부동산 가격에서 남의 돈,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곱해줘야지, 가중치. 그래, 내 돈에 대한 대가, 남의 돈에 대한 대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요거 배우셨죠?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주면, 예. 지금 대부 비율 50%, 여기 0.5, 0.5면은 지분 비율도 0.5야. 자, 지금 총 우리가 자본 수익률, 여기 10%. 자, 그러면은 지분 수익률 곱하기 얼마? 0.5 더하기 대출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죠. 대출 이자율은 뭐다? 저당 수익률 몇 프로?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 몇 프로? 8% 곱하기 또 0.5. 자, 항상 내 돈에 대한 대가, 남의 돈에 대한 대가를 더해주면 총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 나온다. 자, 그럼 여기 몇 프로? 4%죠. 넘어가면은 6%. 자, 6%는 이 지분 수익률 곱하기 0.5. 자, 여기서 이제 지분 수익률은 얼마? 자, 구하고자 하는 지분 수익률은 양변에 0.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5분의 60? 그래서 15로 나눠주면 12%. 이게 니은 설명. 니은 맞는 지문. 니은이 어려운 지문이죠. 보니까. 자, 디귿. V 레버리지가 발생할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자,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부채 비율 밑줄, 여기 틀렸어요. 자, 여러분, 정 플러스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 자, 요게 이렇게 된 게 뭐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 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 또 부는 뭐죠? 마이너스의 레버리지 효과. 자, 요게 서로 같으면은 중립적. 이게 이렇게 되면 부. 자, 그 문제에서 이 V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 요거죠, 지금? 밑에 요게 발생을 했는데 요것을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뭐 한다? 우리는 전환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부동산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를 낮춰야 돼? 대출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출 이자율을 낮춰야지. 대출 이자를 낮춰서 지분 수익을 높여야 되니까 대출 이자를 뭐 한다?
낮추어서 부채 비율이 아니라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라. 그래서 틀린 지문, 디귿. 네 번째,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다. 이거죠. 자, 여러분 얘기입니다.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이 있거든요. 요걸 두 개가 뭐다? 동일할 경우에는 모두 지분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자기 자본 수익률, 요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 세 개가 다 여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것이 같지.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요거와 요 두 개가 같아서 세 개가 전부 같게 되는 무슨 효과? 중립적. 네 번째는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맞는 지문. 그래서 니은과 리을 두 개가 맞습니다. 3번 정답. 자, 요거 좀 요거 암기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요거 이용한 문제 원래 출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여기서 이해하는지 물었는데, 5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 투자. 자, 수익형 부동산의 간접 투자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은,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 요게 포인트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 요게 포인트. 자, 임대 관리를 통한 공실률이 최소화하면은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늘어나겠죠. 자, 자본 이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증대를 위한 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면은 어디 지분 수익률이 또 높아지겠죠. 왜 여기 올라가잖아요. 요게 어디 갔어? 요거 있죠. 여기 위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여기 올라가면 지분 수익률도 높아지지. 자,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채. 예? 도관채는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중간, 우리가 회사입니다. 도관채를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도모하면은 세금이 감면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지, 당연히. 효율적 시설 관리를 통한 운영 경비 절감. 여러분, 경비가 절감되면은 순영업소득이 뭐한다? 요거 순영업소득이 뭐한다? 증가하잖아요. 그럼 또 지분 수익률 높아지지. 자, 5번이 정답인데, 저당 수익률이, 여러분 요거 얘기해요.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V 레버리지가 발생했는데, 이때 클 때는 V 요거예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는데 부채 비율을 높이면 안 되죠.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출 이자를 낮춰라. 부채 비율 밑줄, 여기에 틀렸다는 얘기죠. 부채 비율을 높이는 자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낮춰야 된다? 대출 이자율, 저당 수익률, 대출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 5번 틀린 지문.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이해하는지 여부 다시 한번 또 출제. 작년 정답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몇 번이죠? 우리가 4번 문제의 디귿 지문을 이해하면은 5번 문제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5번 지문이.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관련에 들어갈 용어. 자, 위험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예. 사업상 위험, 예.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인데, 거기 볼까요? 자,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금리 상승 국면에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 이자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슨 위험? 금융위험. 여기에 해당하는 거. 예, 금융위험. 예, 금융위험의 개념. 5번 정답. 그러니까 이런 건 점수 주려고 되는 문제죠. 개념 묻는 문제인데.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어떻게 돼요? 고른 것은, 자,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시장 위험이야. 네? 이 시장 위험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사업상 위험에 속하니까 사업상 위험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죠?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근로자의 파업이라든지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운영 위험도 있고 또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안게 되는 위치적 위험.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 기업 맞는지 뭐.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고정금리가 아니야. 변동금리. 여러분 네 번째 그 두 번째 지문이요. 요거예요. 두 번째 지문은 뭐에 대한 설명?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설명. 자, 두 번째는 니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설명. 자, 차입자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우리가 하면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을 해야지.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우리는 대출자나 누구 금리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뭐한다 떠넘겨 전가시킴으로써 우리는 대출자는 인플레이션 따른 위험을 낮추는 거지. 무슨 금리? 변동금리자. 변동.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이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니은 틀렸고 무슨 설명?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설명. 디귿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자 효율적 프론티어는 자 오형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요게 효율적 프론티어인데 요 밑에만 선택이 가능한 영역. 자 밑에만 선택이 가능하다. 자 이게 바로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다.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상향하는 즉 디귿은요. 우상향하는 이유를 물어. 자, 효율적 프론티어의 개념 보면 얘기죠. 주어진 예를 들면 5%다. 이렇게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인데 문제는 이 전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5%에서는 안 돼. 여기 최고인데. 그러니까 위험을 더 높여야 5%보다 더 높아지지 수익률이.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효율적 전선의 우상향하는 뭐다? 이유. 그 이유가 디귿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더 증가시킬 수는 없다. 우상향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디귿 맞는 질문. 자,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여러분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은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이 아니라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요 네 번째 지문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2년 전에도 또 출제했어요. 네 번째는요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지문으로서 하여튼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뒤에 또 포트폴리오에서 또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8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